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아내로, 자식들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살아온 여자.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죠. 왜 갑자기 떠나셨어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이제야 내가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이름을 찾아가는 10편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삶을 가르기로 결정한 그날, 가족이 지금지의 현실을 지시할 수 없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는 만치 건너진 선호 내부에는 공포와 저지, 방해밖에는 없었다. 그녀가 이동을 결정한 날은 특별히 다른 하루가 아니었다. 가족이 거주지가 위험한 정상과 의지를 보지 않는 것에 감지를 당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지 가족에 가까운 당신의 것이라 보다 편안한 공간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시작한 것은 한 장지에 걸리기에 반드시 수천을 적어 넣는 것이었다. 파랑파랑한 것이 만이라 보관이 없었고 위치도 가까워 최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여의새에게 보이게 한 곳, 지금까지의 세상과 다른 곳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녀가 가족을 떠나려 했을 때 가족의 회사적 사건이 보다 가장 커지게 남았다. 가족이 고생한 나라에서 많은 노여의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녀 같은 선호의 결정은 정말 경우가 무할 수 없는 역사적 선호였다. 내가 당신의 역할을 해서 가족을 다시 그린다면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야기의 특징이 될 것이다. 본격적인 결정을 한 그날, 그녀는 자신이 자연의 여우로 서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건조했고 자신의 의식을 잘 표현할 것을 경우했다. 고향이 밝아뜨는 바닥에서 그녀는 오래전 보관해 보고 싶었던 상점을 다시 봐가기로 결정했고, 이런 선호에 대해 많은 고민과 화로운 희망과 감지가 결합되어 담긴 순간이었다. 이와 같은 그녀의 동결은 아직 가족에게 전화되지 않았고, 그녀는 고향이 집을 떠나갈 것을 결정했다. 내 선호와 의식을 보장할 것, 내 자신의 삶을 위해 방해적으로도 바닥보다 넓은 모험을 가지고자 한 것이에요. 제주에 도착한 그날, 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마저도 자유였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순자 할머니는 미리 알아둔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한 어조로 구자읍 해안가에 있는 펜션 주소를 불렀다. 기사님은 친절했지만 지나치게 말을 많이 했다.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택시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이국적이었다.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서울과는 전혀 다른 공기. 해가 기울어갈 무렵 작은 펜션에 도착했다. 단층 구조의 아담한 마당이 딸린 그곳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포근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김순자를 보자 한눈에 알아봤다. 아, 전화 주신 분이죠? 방 준비 다 됐어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자 짠내 나는 바다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 순간 김순자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게 내 숨이 트이는 냄새구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침대에 앉아 주머니 속 작은 쪽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적혀 있었다. 그림 배우기, 텃밭 가꾸기, 혼자 카페 가기, 낚시 배우기.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아니 보이고 싶지 않았던 소망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순자는 펜션 근처를 산책했다. 마을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이따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학생들과 인사하는 주민들. 그들의 얼굴엔 여유가 묻어 있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다. 마을 입구 작은 마트에서 요구르트를 사며 주인과 인사를 나눴다. 여행 오셨어요? 비슷해요. 여기서 당분간 지내보려고요. 잘 오셨어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하세요. 마트를 나와 바닷가로 향했다. 발밑에 부드러운 모래가 느껴졌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감촉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바닷바람에 머리가 흩날렸다. 눈을 감으니 오래전 기억들이 떠올랐다. 남편과 함께 강릉 바닷가에서 거닐던 시절, 아이들 손잡고 부산 해운대에 갔던 여름휴가. 그땐 분명 행복했지만 왜 그리 바빴을까? 왜 그 시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을까? 점심이 가까워올 무렵 작은 간판이 보였다. 정원 옆 갤러리. 그림 전시와 함께 간단한 음료를 파는 공간이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벽에는 수채화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 해질 무렵 해변을 그린 그림 앞에 발걸음이 멈췄다. 따뜻한 빛과 차가운 파도가 공존하는 풍경.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이 그림 좋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중년의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다. 직접 그리셨어요? 아니요, 우리 수업 수강생 작품이에요. 혹시 그림 그려보신 적 있어요?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언제부턴가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용기를 못 냈네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곳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수업해요. 한번 와보세요. 연필 하나만 들고 오셔도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순자는 그 말을 곱씹었다. 연필 하나만 들고 오세요.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많은 게 필요한 건 아니었구나. 필요한 건 단지 용기 하나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펜션에 돌아와서는 작은 노트를 꺼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습관처럼 쓰던 오늘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오늘 느낀 감정을 적었다. 바다 냄새에 눈물이 났다. 아마도 그건 그리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해방감. 김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이제 나로 살아볼 거야. 아주 천천히, 아주 오래도록. 그녀의 눈동자에는 작지만 단단한 빛이 어른거렸다. 그날 밤 제주에는 별이 유난히 많이 떴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그림 수업이 있는 토요일 아침 김순자 할머니는 새벽부터 눈을 떴다. 잠을 설친 건 아니었다. 오히려 기분 좋은 긴장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평소보다 밝은 색의 스카프를 둘렀다. 오랜만에 꾸며보는 외출이었다. 펜션 주인도 놀란 듯 말했다. 어머님, 오늘 어디 가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림 수업이 있어서요. 연필 하나만 들고 오면 된다길래. 갤러리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수강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 김순자보다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모두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분위기는 따뜻했고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사는 지난번에 만난 그 중년 여성이었다. 이름은 강은주. 그녀는 김순자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잘 오셨어요. 오늘은 간단한 정물화를 그릴 거예요. 우선 사과 하나를 놓고 그 윤곽부터 따라 그려보죠. 처음 연필을 쥐었을 때 손이 떨렸다. 사과 하나를 바라보며 종이에 선을 긋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또 이렇게 즐거울 줄은 몰랐다. 선이 삐뚤빼뚤해도 아무도 웃지 않았다. 오히려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말을 건넸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면 나아지더라고요. 2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수업이 끝난 후 강은주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혹시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한번 시작하면 빠져들 거예요. 김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손에는 자신이 그린 사과 그림이 담긴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었지만 자랑스러웠다. 펜션으로 돌아온 후에도 스케치북을 몇 번이고 다시 펼쳐보았다.
어딘가 어설프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자신의 손길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펜션 주인과 마당 평상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주인 아주머니는 40대 중반의 제주 토박이로 도시에 살다가 이곳으로 내려와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르신, 그림 수업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처음엔 떨렸는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몰랐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며 살 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야 알았어요. 고구마 심고 손님들 맞이하고 저녁에 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순자는 생각했다. 이곳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가족과는 달랐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주는 듯한 느낌,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의 하루의 작은 위안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따뜻하게 감쌌다. 밤늦게 방으로 들어와 스케치북을 한 번 더 펼쳐보았다. 사과 그림 위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썼다. 2025년 6월 7일. 나에게 처음으로 연필을 쥐게 한 날. 사과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려줄 줄은 몰랐다. 그녀는 웃으며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엔 바다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김순자는 그렇게 매일의 작은 성취를 모아가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민우와 혜진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멍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집이 사라졌다는 사실, 어머니가 아무런 말 없이 떠났다는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당장 머물 곳이 없어 혜진의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다. 민우는 매일같이 휴대폰을 확인했다. 혹시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희망 섞인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매번 허무하게 꺾였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어머니 계좌 사용 내역 확인해 보는 건 어때요? 카드 내역이나. 민우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아버지 생전에 가족 명의로 묶여있던 공동 계좌를 떠올렸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자 놀랍게도 최근 사용 내역이 확인됐다. 그것은 제주도 구자읍에 있는 작은 마트와 식당의 결제 기록이었다. 혜진이 곧장 말했다. 제주도에 계신 거네요. 주소까진 알 수 없지만 위치는 확실해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급히 제주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새벽같이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에서 가만히 그의 손을 잡은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말보다 무거운 감정이 차 안을 채우고 있었다. 제주에 도착한 두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구자읍으로 향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카드 사용 내역에 나온 마트를 찾아갔다. 마트 주인은 낯선 손님들에게 경계심을 품었지만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제야 얼굴을 풀며 말했다. 며칠 전에 오셨어요. 요구르트 사시고 간단한 말 나눴죠. 근처 펜션에서 머무는 것 같았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구자읍 해안가 근처의 펜션들을 하나하나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6번째로 방문한 작은 펜션에서 마침내 반가운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김순자 어르신요? 네, 여기 계세요. 지금은 외출하셨는데 저녁쯤엔 돌아오실 거예요. 마치 기적 같았다. 펜션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민우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나셨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마음속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으려 했을까요?
그냥 좋은 줄만 알고 당연한 줄만 알았던 건 아닐까요? 해가 기울 무렵 바닷가 쪽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천천히 걸어왔다. 김순자였다. 그녀는 멀리서 민우와 혜진을 발견하곤 놀라기는커녕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마디 왔구나. 그 짧은 말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혜진은 김순자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펜션 안으로 들어갔다. 바깥에는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김순자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응, 아주 잘 지냈어. 불편한 것도 없고. 그보다 너희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왜 아무 말씀도 없이 떠나셨어요? 그냥 한마디라도 해주시지. 우린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아세요? 김순자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담담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너희한테 말하면 말릴 거잖니? 나 이번만큼은 누구 허락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어. 혜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혜진아, 내 잘못은 아니야. 넌 항상 노력했지. 다만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잊고 살았던 거야. 너희에게 필요한 엄마, 시어머니, 할머니로만 존재했지. 김순자라는 사람은 그 안에 없었어.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어머니와 나눴던 짧은 대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는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웠고 그렇게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워가고 있었다는 걸. 김순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잠깐 따라와 봐.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녀는 두 사람을 데리고 펜션 뒤편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자그마한 텃밭과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 작은 평상엔 반쯤 완성된 그림이 놓여 있었다.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풍경화였다. 붓끝에서 번진 색들은 차분하면서도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했다. 이게 어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혜진이 물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게 나야. 이제야 나로 살고 있는 김순자. 그녀의 말에 민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럼 우린요? 엄마한텐 우린 이제 뭐예요? 그냥 지나온 인생의 일부예요? 김순자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너흰 내 인생의 전부였어. 지금도 그래. 근데 말이야, 전부였다고 해서 전부로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니더라. 나도 내 몫의 인생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니? 그 말에 민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 동시에 어머니의 말이 뼈저리게 와 닿았다. 혜진은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다. 한참을 그렇게 정원에 서 있던 세 사람은 말없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다. 노을은 짧고도 강렬하게 모든 것을 감쌌고 세 사람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따뜻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우와 혜진은 펜션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묵기로 했다. 김순자는 조용히 말했었다. 오늘 하루만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꾸나.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방에 짐을 내려놓고 나자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진은 그런 남편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당신도 많이 힘들지. 모르겠어. 엄마가 행복해 보이긴 해. 그게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속상하기도 해. 내가 뭘 놓친 건지 뭘 몰랐던 건지 계속 생각나.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도 그래.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그림 그리고 텃밭 가꾸는 얘기하실 때
무슨 말씀이든 듣고 싶은데 자꾸 내 입장부터 생각하게 돼. 우리가 뭔가 뺏긴 것처럼 느껴져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불편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민우가 입을 열었다. 그래도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삶이잖아. 그 시각 김순자는 펜션 방 안에서 홀로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오늘 아이들과 다시 만났다. 눈빛 속에 놀람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나도 울컥했지만 꾹 참았다. 그 애들도 이제 어른이니까. 내 선택을 받아들이고 나를 엄마가 아닌 김순자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책상 위엔 완성하지 못한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붓을 들고 바닷가의 석양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 붓끝엔 지난 수십 년 동안 감춰왔던 감정들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근처 해안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민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인사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김순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덕분에. 너희는?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대화는 어제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가끔 웃음도 오갔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곳에서 정말로 오래 지내실 생각이세요? 김순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 이젠 나 자신에게 충실하고 싶어. 물론 너희와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보려 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솔직히 아직도 마음 한구석은 복잡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가 엄마답게 웃는 모습 오랜만이야. 김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짧은 편지와 함께 적지 않은 액수의 계좌 이체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이건 너희 몫이야. 서울에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는데 보태렴. 내가 더 이상 엄마로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어. 혜진은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눈물이 고인 민우의 눈동자 너머로 제주 바다의 잔잔한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는 알았다. 이 만남이 끝이 아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민우와 혜진이 제주를 떠난 날 김순자는 공항까지 배웅하지 않았다. 서로 약속했듯 너무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기로 한 결정이었다. 펜션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그녀는 그저 짧게 말했다. 잘 가렴. 그리고 잘 살아. 나도 그렇게 할게. 공항버스가 떠나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던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민우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진 뒤 김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마음 한켠이 시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며칠 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창문을 여니 짙은 바다 냄새가 밀려 들어왔고 마당에는 이슬 맺힌 화분들이 햇살에 반짝였다. 김순자는 작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자신에게 편지를 쓰듯 한 문장을 적었다. 오늘은 어떤 나로 살아볼까? 그날 오후 그녀는 갤러리에 들러 그림 수업을 마쳤고 강은주 씨의 제안으로 수강생들과 함께하는 작은 전시회 기획 회의에도 참석했다. 그녀의 작품은 아직 미완성이 많았지만 색채와 감정이 담긴 구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은주는 말했다. 김어르신 그림에는 시간이 있어요. 멈춘 듯 하면서도 계속 흐르는 느낌이랄까요. 아마도 살아온 세월이 묻어나서 그런가 봐요. 김순자는 민망한 듯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작게 뿌듯했다.
누구도 자신을 엄마로 할머니로 보지 않고 작가 김순자로 대해주는 이 시간이 너무도 소중했다. 며칠 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공예 모임에도 참석했다. 두 손으로 실을 꼬아 만들던 작은 라탄 바구니 하나가 그렇게 그녀의 손에서 탄생했고 옆자리 아주머니는 말했다. 서울서 왔다더니 손재주는 좋으시네. 혹시 오래 계실 거예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마도요. 여기서 살려고 해요.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갔다. 아침에는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고 저녁이면 근처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왔다. 마을 사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졌고 이제는 그녀를 보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이들도 생겼다. 그 무렵 민우에게서 한 통의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잘 계시죠? 큰아이는 유치원에서 제주 얘기만 해요. 가을쯤엔 가족여행 가자는 말도 하네요. 김순자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잘 지내고 있단다. 가을 좋아. 기다릴게.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바닷가로 걸어갔다. 석양이 지는 풍경 속에서 그녀는 느꼈다. 자신이 드디어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다 너머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김순자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야 나는 온전히 나로 살아간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김순자 할머니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침마다 텃밭에서는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가 무르익었고 그녀는 직접 딴 채소로 점심을 준비하곤 했다. 해안 마을 사람들과도 이제는 익숙한 인사가 오갔고 슈퍼 주인과는 날씨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에 걸려온 목소리는 들뜬 듯 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엄마 가을 여행 기억하시죠? 이번 주말에 제주 가요. 지연이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김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기다릴게. 많이 추워졌지? 옷 따뜻하게 입고 와.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녀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이 온다는 사실이 반가우면서도 묘하게 긴장됐다. 그녀는 바닷가를 따라 걸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괜찮아. 이제는 예전처럼 얽매이지 않을 거야. 사랑하되 거리 두며 바라보는 거야. 주말이 되자 민우 가족이 펜션에 도착했다. 지연이는 할머니를 보자 달려들며 외쳤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그 따뜻한 포옹 속에서 김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젖었다. 그러나 이번엔 서운함도 무거움도 없었다. 그저 반가웠다. 마치 오랜만에 읽는 편지처럼. 함께한 이틀 동안 그들은 김순자의 일상을 그대로 따라다녔다. 아침에는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땄고 점심에는 그녀가 즐겨 찾는 국밥집에서 식사를 했다. 밤이 되면 별이 가득한 하늘을 함께 올려다보았다. 혜진은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김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매일이 다 선물이야. 하지만 그렇게 평화로운 순간도 오래 가진 않았다. 마지막 날 저녁 민우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혹시 서울로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으세요? 김순자는 잠시 정적을 가르며 대답했다. 아니, 없단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그리고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무거웠다. 혜진이 곁에서 덧붙였다. 이해해요, 어머니. 그런데 어쩐지 서운하네요. 우리가 너무 늦게 어머니를 알게 된 것 같아서. 그 말에 김순자는 작게 웃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계절이 있는 거야. 나한텐 지금이 봄이야. 조금 늦게 찾아왔지만 정말 소중한 봄이야.
그날 밤 지연이는 할머니 방에 와서 물었다. 할머니, 우리 언제 또 와요? 김순자는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언제든지. 하지만 할머니 집이 너희 집은 아니야. 이젠 우리 서로 다른 집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보자. 그게 더 따뜻하단다. 창밖에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할머니와 손녀는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 한참을 그렇게 조용히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그 밤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남았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문턱을 넘자 제주는 한층 조용해졌다. 바닷바람은 차가워졌고 해가 짧아지자 마을도 더 일찍 불을 밝혔다. 김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마음만큼은 고요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계절의 흐름을 천천히 느끼고 있었다. 그림 수업은 여전히 이어졌고 그녀의 작품도 이제는 제법 전시회에 어울릴 만큼 완성도가 높아졌다. 문화센터에서는 지역 작가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전시회가 열렸고 김순자의 그림은 전시장 한가운데 걸렸다. 수묵풍의 바닷가 풍경, 그 안에는 낮게 드리운 구름과 붉게 물든 노을, 그리고 바위 위에 앉은 작은 사람 하나가 있었다.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 중 몇몇은 그 그림 앞에 오래 머물렀다. 어떤 이는 말했다. 이 그림,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하네요. 저 작은 사람 어쩐지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들은 김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사실, 저 그림 속 사람은 저예요. 오래 기다렸고 이젠 기다림을 놓으려는 사람이죠. 그날 이후 그녀는 동네 아이들에게 간단한 드로잉 수업을 시작했다. 화요일마다 마을회관 작은 방에 모인 아이들은 색연필을 들고 김순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들은 그녀를 김 선생님이라 불렀고 김순자는 그 부름이 마냥 낯설지만 싫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회관에 낯익은 그림을 들고 온 중년 여인이 있었다. 김순자의 오랜 친구이자 결혼 후 연락이 끊겼던 동창 이명자였다. 둘은 서로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고 이내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순자야, 내가 여기 있을 줄이야. 전시회 보고 알았어. 그림에 내 이름이 있더라. 김순자는 웃으며 그녀를 안았다. 명자야. 그리웠다. 그런데 나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 그동안은 그냥 민우 엄마 누구네 아줌마였거든. 이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모두 그랬지 뭐. 근데 내가 이렇게라도 너로 돌아온 걸 보니까 나도 뭔가 놓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두 사람은 마을 앞 찻집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 자식, 며느리, 그리고 잊고 살았던 꿈들. 서로의 지난 시간을 조용히 위로하며 마치 학창시절로 되돌아간 듯 웃음꽃을 피웠다. 그날 밤 김순자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찾아왔다. 예전의 나를 기억해주는 친구. 그 앞에서도 나는 이제 감추지 않았다. 내 인생은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그려지는 진짜 그림이 되었다. 창밖에 초겨울의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커튼을 걷은 채로 불을 끄고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없었다. 오직 잔잔한 평온함만이 그 밤을 감싸고 있었다. 겨울의 한가운데 제주는 평년보다 더 추웠다. 바닷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고 해질 무렵이면 거리는 적막했다. 그날도 김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텃밭을 둘러본 후 마당 평상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요한 풍경 속에서 문득 오래된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이제 내 그림을 서울에 보내볼까? 그동안 갤러리와 마을 전시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서울의 미술관이나 공모전에 그림을 낸 적이 없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곳은 내 무대가 아니야라는 생각.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김순자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그녀는 갤러리 강은주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 여성 신진작가 기획전에 작품을 제출했다. 바다를 걷는 여자라는 제목의 그림 한 점과 짧은 작가 노트. 그 안에는 김순자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김순자 작가님, 귀하의 작품이 본 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인터뷰와 함께 출품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손이 떨렸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늦은 나이에 작가로 불리는 것, 그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이토록 가슴 벅찰 줄은 몰랐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가 아니라 김순자로 불렸어. 드디어 서울 전시 준비로 분주한 나날이 이어졌다. 그녀는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짐을 꾸리고 인터뷰를 준비하고 기자와 통화도 했다. 황혼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는 다음 주 여성 주간지에 실릴 예정이었다. 전시회 전날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기사 봤어요. 정말 멋지세요. 우리 지연이도 친구들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화가야 하면서요. 김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 컸네. 나중에 같이 전시회 보러 와. 나 이제 좀 당당해졌거든. 다음 날 전시회장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다. 강은주 마을 이웃들, 문화센터 선생님들, 그리고 멀리서 온 민우 가족까지. 김순자는 다소 수줍은 미소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누군가의 가족이 아닌 한 사람의 작가로 선 자리였다. 그녀의 그림 앞에 선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젠 정말 김순자로 사시네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너희 엄마인 것도 놓지 않을 거야. 이제는 둘 다 할 수 있어.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그날 밤 전시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민우는 어머니의 옆에 나란히 걷다가 물었다. 엄마,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김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래. 그림 계속 그리고 싶어. 그리고 나처럼 늦게라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해보고 싶어. 나의 두 번째 인생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에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얼굴, 이제는 누구보다 빛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세상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머니의 선택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려드린 김순자 할머니의 10편의 여정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용기를 내야 하는지, 어떤 이별을 감내해야 하는지를 담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시어머니로, 아내로 살아오다 이름석 자조차 희미해져 버린 한 여성이 어느 날 용기를 냅니다. 자식에게, 가족에게 세상에 미안하지 않으려 발끝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 끝에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건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습관, 침묵, 기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만든 무게들과의 이별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제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텅 빈 시간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에 남은 감정으로 그림을 그렸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에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래전 친구와 다시 손을 잡으며 그녀는 김순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선택한 삶 위에 서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식 버리고 떠나는 게 어떻게 용기냐고.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자신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족을 위한 길일까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얽매임이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함께 살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진심이 닿는 관계는 존재할 수 있다고.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김순자라는 이름으로도 살아가기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도 질문을 남겨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당신의 삶에 당신의 이름이 깃들어 있습니까? 자신을 지우며 살아온 시간이 길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조금씩 자신을 써 내려가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선택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가끔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